안녕하세요. 노을길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68세 이명수 씨에게 토요일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지 2년, 그에게 남은 건 텅 빈 집과 추억뿐이었죠. 하지만 매주 토요일만큼은 달랐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에 나가는 그 시간이 그에게는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시장 통로를 걸으며 채소 파는 아주머니와 농담을 주고받고 정육점 사장님과 날씨 얘기를 나누는 것. 별것 아닌 일상 같지만 이명수 씨에게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 웃음소리, 흥정하는 소리들이 그를 살아있게 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항상 함께 다니던 그 시장이었습니다. 이제는 혼자지만 그래도 그곳에 가면 아내와 함께 했던 시간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장을 보고 나왔습니다. 장바구니에는 배추 한 통, 무 2개, 고등어 몇 마리가 담겨 있었죠. 평소보다 조금 무거웠지만 기분은 가벼웠습니다. 오늘따라 정육점 사장님이 삼겹살을 조금 더 넣어줬거든요. 할아버지, 혼자 사시니까 고기라도 많이 드세요. 그 말 한마디가 참 따뜻했습니다. 이명수 씨는 입가에 미소를 띤 채 시장 앞 골목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택시만 타면 됩니다. 평소 같으면 5분도 안 걸려 택시를 잡았을 텐데 오늘은 이상하게 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는 이미 기울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는 10월 저녁, 어둠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활기찬 시장 앞 골목이 유난히 한산하게 느껴졌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쓸쓸하게 길을 밝히고 있었죠. 발밑에는 낙엽이 바스락거렸고 차가운 바람이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이명수 씨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놓고 허리를 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거운 것을 들면 허리가 금방 아파왔습니다. 택시 기사들에게 전화라도 해볼까 생각하며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차량 한 대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얀색 승합차였습니다. 일반 택시보다 조금 큰 크기의 차량이었죠. 차는 마치 무언가를 찾듯이 느릿느릿 움직이며 그의 앞에 섰습니다. 엔진 소리가 낮게 울렸고 조수석 창문이 스르륵 내려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3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너무 친절한 게 오히려 이상했달까요? 어르신, 택시 잡으세요? 힘드시죠? 제 차 타세요. 저도 바로 근처 갑니다. 말투는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이명수 씨는 본능적으로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우선 차량 지붕에 택시 표시등이 없었습니다. 번호판도 일반 차량 번호판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택시라면 굳이 이렇게 천천히 와서 먼저 말을 걸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명수 씨는 고개를 저으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택시 기다릴게요. 그러자 남자의 표정이 살짝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어르신. 요즘 택시 잡기 힘들잖아요. 제가 그냥 태워드릴게요. 돈도 안 받을게요. 돈도 안 받는다고? 그 말에 이명수 씨는 더욱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모르는 사람이 노인을 공짜로 태워준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는 더욱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친절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 저는 택시를 기다릴게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빗방울이 똑똑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방울이었는데 점점 굵어지고 빨라졌습니다. 10월의 갑작스러운 소나기였습니다. 이명수 씨는 당황했습니다. 우산도 없었고 비를 피할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시장 안으로 다시 들어가자니 이미 문을 닫은 가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옷이 순식간에 젖어들었고 차가운 빗물이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장바구니 안의 채소들도 비를 맞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시 승합차, 창문 너머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 비 오잖아요. 그냥 타세요. 감기 걸리시겠어요.
이명수 씨는 망설였습니다. 머릿속으로는 타면 안 되라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몸은 이미 차가운 빗물로 흠뻑 젖어가고 있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 비를 맞으면 금방 감기에 걸립니다. 작년에도 비를 맞고 폐렴으로 일주일이나 입원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결국 이명수 씨는 승합차의 뒷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차 안에는 운전석에 남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조수석에도 남자가 하나, 그리고 뒷좌석에도 남자 2명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총 3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좁은 차 안에 타고 있었던 겁니다. 아이고, 사람이 많네? 이거 괜찮은 건가? 이명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내려야 한다고. 하지만 이미 장바구니를 차 안에 넣은 상태였고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금방 내려요, 어르신. 우리도 같은 방향이에요. 걱정 마세요. 뒷좌석의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이명수 씨는 불안한 마음을 애써 누르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차가 출발하자마자 이명수 씨는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차 안의 분위기가 너무 조용했습니다. 3명이나 타고 있는데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한 게 아니라 긴장된 침묵이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그런 분위기 말입니다. 이명수 씨는 창밖을 보려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차가 집으로 가는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평소에 택시를 타면 큰 길로 나가야 하는데 지금 차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점점 어두운 골목길로 들어서고 있었던 겁니다. 저기, 기사님, 방향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제 집은 반대편인데. 이명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운전석의 남자가 백미러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괜찮아요. 지름길로 가는 겁니다. 더 빨라요. 지름길? 이명수 씨는 이 동네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지름길 같은 건 없습니다. 이 방향으로 가면 공장 지대가 나옵니다. 사람도 없고 CCTV도 적은 곳입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명수 씨는 창문을 열어 바람이라도 쐬려고 창문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창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눌렀습니다.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습니다. 문도 잠겨 있었습니다. 안에서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기, 창문이 안 열리는데요. 그리고 문도. 이명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는 확실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조수석의 남자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 고장 났나 봐요. 나중에 고쳐드릴게요. 조금만 참으세요. 그 말투에는 친절함이라곤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비웃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명수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이런 공포는 처음이었습니다. 전쟁도 겪어봤고 어려운 시절도 많이 겪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 두려운 적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코를 찌르는 이상한 냄새가 차 안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약품 같기도 하고 화학물질 같기도 한 묘한 냄새였습니다. 머리가 어지럽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이명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그냥 납치가 아니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약물까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게 무슨 냄새야. 이명수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손으로 코를 막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냄새는 이미 차 안가득 퍼져 있었습니다. 호흡할 때마다 그 냄새가 폐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의식이 점점 흐려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뒷좌석의 남자 둘이 이명수 씨를 가운데에 끼고 앉아 있었습니다.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차는 계속 어두운 골목길을 달렸습니다. 가로등도 없는 길이었습니다. 양옆으로는 폐공장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사람의 인기척이라곤 전혀 느껴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이명수 씨는 아내의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미안해. 당신 말 들을 걸 그랬어. 낯선 사람 차 타지 말라고 했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었습니다. 68년 인생이 이 차 안에서 끝나는 건가. 하지만 그 순간 이명수 씨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뭔가가 스쳤습니다. 몇 달 전 TV 뉴스에서 본 내용이었습니다. 차량 납치 사건이 늘고 있다는 뉴스였습니다. 그 뉴스에서 전문가가 나와서 예방법을 설명했었습니다. 만약 차량에 납치되었을 경우 가장 중요한 건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음성 녹음, 위치 공유, 문자 발송 등 어떤 방법으로든 자신의 상황을 외부에 알려야 합니다. 그 목소리가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이명수 씨는 흐려지는 의식을 붙잡으며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약물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밝게 빛났습니다. 다행히 배터리는 충분했습니다. 이명수 씨는 최대한 자연스러운 척하며 통화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사실은 음성 녹음 앱을 켠 것이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빨간 점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아들아. 나야. 이명수 씨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부러 크게 말해서 모든 소리가 녹음되도록 했습니다. 옆에 있던 남자가 그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이명수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했습니다. 응. 지금 택시 타고 집에 가는 중이야. 시장에서 장 보고 나오는 길이지. 근데 기사님이 지름길로 간다고 하시네.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평온한 척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기사님,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아들한테 알려줘야 해서요. 그 순간 차 안의 분위기가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조수석의 남자가 화들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운전하던 남자도 백미러로 이명수 씨를 노려봤습니다. 옆에 앉아 있던 남자 하나가 이명수 씨의 팔을 잡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그냥 말하지 마요. 그 목소리에는 명백한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명수 씨는 녹음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 모든 대화가 기록되고 있다는 것. 그것이 그에게 희망이었습니다. 네. 뭐라고요? 아들아. 잠깐만. 기사님이 뭐라고 하시는데? 이명수 씨는 계속 통화하는 척을 했습니다. 남자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계획에 없던 일이었던 겁니다. 노인이 이렇게 대응할 줄은 몰랐던 거죠. 차는 점점 더 외딴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가로등조차 없는 완전한 어둠 속이었습니다. 이명수 씨는 알았습니다. 곧 차가 멈출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때가 진짜 위험한 순간이 될 거라는 것을. 휴대폰은 여전히 녹음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떤 차를 타고 있는지. 하지만 어떻게? 남자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문자를 보내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이명수 씨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68년을 살아온 인생의 지혜가 총동원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위험하지만 시도해볼 만한 방법이었습니다. 차가 드디어 한적한 곳에 멈춰 섰습니다. 주변은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폐공장 지대의 끝자락, 사람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꺼지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정적이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조수석의 남자가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명수 씨가 앉아있는 뒷좌석 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이명수 씨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명수 씨는 있는 힘을 다해 창문을 향해 주먹을 내질렀습니다. 나이 든 노인의 힘이었지만 생존 본능이 만들어낸 힘이었습니다. 그 힘은 놀라울 만큼 강했습니다. 과직.
창문이 금이 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한 번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명수 씨는 다시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창문을 쳤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습니다. 유리 조각이 손을 베었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 노인네가 뭐 하는 거야? 뒷좌석의 남자가 소리치며 이명수 씨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창문은 이미 깨져 있었고 구멍이 생겼습니다. 이명수 씨는 그 구멍으로 손을 밖으로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요. 저 지금 납치당하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목청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68년 인생에서 이렇게 큰 소리를 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목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계속 소리쳤습니다. 그 소리는 고요한 밤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갔습니다. 닥쳐. 시끄러워. 뒷좌석의 남자가 이명수 씨의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명수 씨는 몸부림치며 저항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내민 손을 미친 듯이 흔들었습니다. 누군가, 단 한 명이라도 이 모습을 봐주기를 바라며. 야, 빨리 출발해. 출발하라고. 조수석에 있던 남자가 운전석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완전히 당황한 목소리였습니다. 계획이 완전히 틀어진 겁니다. 노인 하나쯤이야 쉽게 제압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그들의 계획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운전석의 남자가 황급히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차량의 헤드라이트였습니다. 누군가 이쪽으로 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차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젠장, 누가 오고 있어? 조수석의 남자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이명수 씨는 그 불빛을 보며 더욱 크게 소리쳤습니다. 여기요, 여기. 저 좀 도와주세요. 제발. 손을 더욱 크게 흔들었습니다. 피가 흐르는 손이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차가 자신을 봐주기만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다가오던 차가 속도를 늦췄습니다. 그리고 멈춰 섰습니다. 승합차에서 약 50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사람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뭔가를 찍는 듯 했습니다. 승합차의 번호판을 찍고 있었던 겁니다. 지발, 찍히면 안 돼. 가자, 빨리 가. 조수석 남자의 목소리는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운전석의 남자가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급 출발했습니다. 이명수 씨는 뒷좌석에서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창문 밖으로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차는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위험할 정도의 속도로 빠져나갔습니다. 남자들은 서로에게 욕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계획이 실패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노인네 때문에 다 망쳤잖아. 번호판 찍혔어. 우리 다 끝났어. 닥치고 일단 나가, 빨리.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듯했습니다. 그저 도망치는 것만이 목적인 듯한 운전이었습니다. 신호도 무시하고 중앙선도 넘으며 질주했습니다. 이명수 씨는 뒷좌석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손에서는 피가 계속 흘렀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은 여전히 꼭 쥐고 있었습니다. 녹음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몇 분을 달렸을까요? 차는 갑자기 한적한 길가에 멈춰 섰습니다. 조수석의 남자가 뒤를 돌아보며 이명수 씨를 노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야, 노인네. 내려.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이명수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살려준다는 건가? 아니면 여기서 해치우려는 건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빨리 안 내려? 내가 문 열어줄게. 운전재 시도노 계속석의 남자가 중앙 잠금 장치를 해제했습니다. 딸깍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이명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발이 땅에 닿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을 뻔했지만
간신히 버텼습니다. 뒤돌아보니 남자들이 차 안에서 자신을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인네, 오늘 일 경찰한테 말하면 알지? 조수석 남자의 목소리에는 이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명수 씨는 그 말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휴대폰을 꼭 쥐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남자들도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는 걸 알았는지 차 문을 닫았습니다. 끼 타이어가 노면을 긁는 소리와 함께 승합차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듯 멀어져 갔습니다. 고리등이 점점 작아지더니 결국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명수 씨는 그제야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서 완전히 힘이 빠졌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차가운 땅바닥에 앉아서도 멈추지 않는 떨림이었습니다. 공포였을까요? 안도감이었을까요? 아니면 둘 다였을까요? 손을 보니 피가 흥건했습니다. 유리에 베인 상처에서 계속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깊지는 않았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기적이었습니다. 이명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녹음 중이라는 표시가 떠 있었습니다. 45분이 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녹음을 멈추고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112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저 방금 납치당할 뻔했습니다. 하얀 승합차에 남자 3명이.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68세 노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남자답게 살아왔고 전쟁도 겪었고 온갖 고난도 이겨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 진정하세요. 지금 어디 계세요? 위치를 말씀해 주세요.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지금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어두워서. 이명수 씨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가로등이 하나 있었고 그 밑에 작은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읽었습니다. 공달로 147번지라고 써 있어요.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어르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세요. 가게나 편의점 같은 데 계시면 더 좋습니다. 하지만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폐공장들 뿐이었습니다. 불이 켜진 건물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명수 씨는 가로등 밑에 그대로 앉아 있기로 했습니다. 적어도 불빛이 있는 곳이니까요. 괜찮습니다. 저 여기 가로등 밑에 있을게요. 빨리 와주세요. 네. 어르신. 5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전화 끊지 마시고 계속 통화해 주세요. 이명수 씨는 휴대폰을 귀에 댄 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비에 젖은 옷이 더욱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추위보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살았다는 것. 이 순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파란색과 빨간색 불빛이 보였습니다. 경찰차였습니다. 2대나 되었습니다. 차들이 이명수 씨 앞에 멈춰 섰습니다. 경찰관들이 급히 내렸습니다. 젊은 남자 경찰관 한 명이 이명수 씨에게 달려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다친 데는 없으세요? 손이 좀 베었어요. 창문 깨느라. 경찰관은 이명수 씨의 손을 보더니 급히 구급상자를 가져왔습니다. 다른 경찰관은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혹시 범인들이 아직 근처에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어르신, 천천히 설명해 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명수 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습니다. 지장에서 나왔던 것부터 승합차를 탔던 것, 창문을 깨고 소리쳤던 것까지. 말을 하는 동안에도
손은 떨렸습니다. 그때의 공포가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거 녹음했어요. 전부 다 녹음되어 있어요. 이명수 씨는 휴대폰을 경찰관에게 건넸습니다. 경찰관은 놀란 표정으로 휴대폰을 받았습니다. 어르신,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녹음 파일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겁니다. 정말 침착하게 잘 대응하셨어요. 경찰관의 말에 이명수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침착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살기 위해 발버둥 쳤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발버둥이 결국 자신을 살렸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이명수 씨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손의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았습니다. 다행히 깊은 상처는 아니었습니다. 2주 정도면 완전히 나을 정도였습니다. 어르신, 병원에 가셔서 정밀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차 안에서 약물 냄새를 맡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괜찮아요. 지금은 그냥 집에 가고 싶어요. 하지만 경찰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 일단 병원에 가셔서 검사 받으시고 진술서도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CCTV 영상도 확인해야 하고요. 조금만 협조해 주세요. 이명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곤했지만 범인들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만 당한 게 아닐 겁니다. 다른 노인들도 똑같이 당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해야 했습니다. 경찰차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이명수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느새 비는 그쳤고 하늘에는 별이 보였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별이 아름다워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숨을 쉬고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각종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약물의 영향은 크지 않았습니다. 흡입한 양이 적었던 겁니다. 조금만 더 오래 차 안에 있었다면 의식을 잃었을 거라고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명수 씨는 창문을 깨고 소리쳤던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경찰서로 이동해서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을 경찰에게 넘겼습니다. 경찰관들은 그 파일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범인들의 목소리, 대화 내용, 모두가 명확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 녹음 파일 덕분에 수사가 훨씬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격자가 번호판도 찍었다고 하니 곧 범인들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이명수 씨는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밤새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승합차 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남자들의 눈빛, 코를 찌르던 그 이상한 냄새, 잠기지 않던 창문의 감촉. 모든 것이 악몽처럼 생생했습니다. 어르신, 좋은 소식입니다. 범인들을 검거했습니다. 전화기 너머 경찰관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이명수 씨는 손에 쥐고 있던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안도감이었을까요? 아니면 아직 남아있는 공포 때문이었을까요? 정말 잡혔어요? 네. 어르신. 새벽 4시경에 전원 체포했습니다. 어르신께서 제공해주신 녹음 파일과 목격자가 찍은 번호판 사진이 절정적이었습니다. 이명수 씨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서웠던 순간에 했던 선택들이 결국 옳았다는 것이 증명된 겁니다. 창문을 깨고 소리쳤던 것, 녹음을 켰던 것, 모두가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덕분에 이들을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피해자분들도 이제 안심하실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앞으로 추가 피해도 막을 수 있게 됐고요. 김 과장은 이명수 씨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어르신께서 보여주신 용기가 다른 분들을 구한 겁니다.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명수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은 그저 살기 위해 발버둥 쳤을 뿐인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도운 셈이 되었다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범인들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구속 수사 중입니다.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될 예정이고 실형은 확실합니다. 최소 5년 이상은 감옥에 있게 될 겁니다. 김 과장은 서류를 정리하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놓인 대상 범죄 예방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르신께서 직접 겪으신 일과 대처 방법을 다른 어르신들께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제가요? 제가 무슨? 어르신께서 하신 행동들이 교과서적인 대응이었습니다. 음성 녹음, 위치 정보 남기기, 큰 소리로 도움 요청하기. 이 모든 것들이 위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어요. 이명수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을 수 있는 다른 노인들, 혼자 사는 그들이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경험이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알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겠습니다. 김 과장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어르신의 용기가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될 겁니다. 경찰서를 나서는 이명수 씨의 발걸음은 들어올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손의 상처는 아직 아팠지만 마음은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범인들이 잡혔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도왔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명수 씨는 시장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 골목을 보니 또다시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